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인도하고 중국 또 이제 한국까지니까 한번 연표를 대략 이렇게 좀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쪽은 인도고 이제 중국이고 여기는 이제 옛날 아리안들이 그 흑해하고 카스피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그 위쪽 초원 거기 있던 유목민들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베다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베다 의식이 그 다음에 브라흐마나 시기. 그러니까 베다의 경전이 있었고 이것은 모든 것을 신을 찬양하는 창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브라흐마나 시대에 이렇게 내려와서는 그것을 약간 그 의식, 이제 제식이라 하는데 의식하기 좋게 이것을 틀을 좀 가다듬어요. 그게 이제 브라흐마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란약가 그래서 숲속에 그 성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으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파니샤드 시기에 때는 본격적으로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이제 뭐 나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듯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기에 내려왔고 바로 모든 문제를 밖에 하늘과 신과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에서 우파니샤드 시기에 이제 내려서 모든 문제를 내 내면에서 구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만큼 이제 토양이 이제 탁 이제 무르익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기가 쉽지. 이미 이제 그런 문제들이 퍼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었으면 언제 부처님이 처음부터서 시작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면 그 우파니샤드랄지 베다랄지 또 바가바드 기타랄지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책 한 권만 봐도 되죠. 그러면은 훨씬 불교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교설 또 불교는 불교를 벗어나서 불교 밖에서 봐야 얼마나 불교가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불교 안에서만 찾아서는요 몰라요. 한 발 벗어나서 불교 밖에서 불교를 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가르침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베다 우파니샤드 시기 때 불교가 이제 나오죠. 이때가 BC 500년. 그리고 이때가 이제 중국은 하나라 때.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한 3600년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4000년 이때부터서 중화 문명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 그다음에 이제 은나라 때에 각골 문자가 나왔다 그랬죠. 또 때로는 은을 이제 상나라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나라 때에 그 4대 제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전제, 종법제, 그 봉건제, 또 하나가 뭐죠? 그렇게 그건 이제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모든 질서는 장남, 쉽게 해서 남자, 장남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종법제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절에도 뭐 하면은 맞상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듯이. 그래서 남자 중심, 그 다음에 장남 우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세우고 했던 이제 이게 있죠. 그래서 주나라 때 중국의 모든 문화의 틀이 이제 잡힌 시기고요.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대략 BC 한 500년 전후에서 태어난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 칼 야스퍼스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이때가 인류 정신 문화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는 추구 시대다.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해서 대단히 그게 이제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나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춘추 이제 이때부터서 주나라 이제 이 전부터서
진나라 되는 이 시기까지를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고, 공자님은 춘추시대 말에서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다음 불교는 이제 그 부파 불교가 100년 이후부터서 들어가서 그 중관 유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관은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관은 용수보살이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태어났고, 유식을 쓴 세친보살이 316년에서 396년, 열애장 사상이 4세기에서 6세기, 밀교가 7세기에서 10세기니까 이때가 이제 당나라 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상들이 인도에서 나오면서 바로 어때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역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그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 문자에 대한 이 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있는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번역한 거예요.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책을 보건 안 보건 간에 다 번역을 했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랄지 이런 것은 일단은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심사가 뭘로 가겠어요? 그 책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뭐냐? 18만 대장님도 모든 가르침이 뭐냐? 결국은 마음을 찾는 거다. 마음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바로 찾으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선종이 이제 오면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즉심즉불에다 마음 하나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교학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때까지도 중국의 당 이때까지도 번역이 안 되고 지지부진했으면 계속 매달려 있겠죠. 왜냐하면은 무슨 경전이 있고 무슨 내용이 또 나오지 그게 의구심되면은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그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건 모르건 간에 모든 텍스트가 다 번역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더 없거든. 범위가 이렇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바로 이제 즉심즉불 마음을 찾아간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화두나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해 가는 것도 나중에는 맞아. 글자로도 하나. 모든 숫자의 제일 시작은 하나 아니에요? 글자로도 한 글자. 뜻으로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알건 모르건 있건 없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절정이 나는 이제 무자화두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춘추전국시대하고 이제 한나라 때가 진을 지나서 진나라 때 이제 모든 제도 도량형이 정비가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가 이제 220년 이러면서 다시 여기서 동중서가 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그 얘기 들었죠. 3년 동안 마당을 한번 안 보고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한나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인데 위나라는 이제 조조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한나라가 지나면서 이제 삼국지의 그 시대가 이제 넘으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조조 후손들이 세운 이제 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막이 있잖아요. 삼국지 보면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잡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마 중달이라고 그 사람을 사마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조는 황간의 우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자로 입양됐던, 어찌 보면 근본이 이제 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마이는 굉장히 명문가예요. 그런데 조조가 중국에 수많은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 사후에 있잖아요.
내 사후에 그 나라에 이렇게 그 사직이 그 유지될 수 있도록 후계 구도를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사람이 5이 안 된다는 거라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조예요. 조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이 이 사람인데 이때가 이제 그 내가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이제 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조조와 사마이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넷플릭스에서 저기 삼국지 96편짜리 그것을 내가 일부러 그거 봤다니까. 사마이와를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지를 볼 정도로. 근데 무슨 얘기가 그래 인상 깊었냐면은 전번에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현악하고 그 까르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두 얘기는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아쉽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 오늘 기어코 해야지 이렇게. 근데 그리고 대신 우리 좀 이따 소감 이야기하는 것은 한 5분 정도만 하고 그 특강 이야기 중에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기서 이제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위나라 때, 그 다음에 사마이의 후손들이 세운 진나라 때, 그 진이 처음에는 서진에 있었다가 동쪽으로 와.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왕조는 서한 동안이라듯이 서쪽에서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동쪽으로 오고, 안 그러면 북쪽에 먼저 있었고 남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왕조가 바뀌어지는 건데, 위나라가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가 있고, 위진 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악.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노장 사상, 자연주의 이 사상이 이제 나오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이때인 거예요. 위진. 그 다음에 뭐 동진의 마라난타가 불교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구려 때 372년도에 진나라 때 불교가 고구려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연주의라는 게 이제 보세요. 사마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조조가 자꾸 조정에 나와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래. 근데 그때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안 나가. 어떤 핑계를 대냐? 중풍이 걸렸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 그리고 그럼 이제 뭐 하녀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밥도 자기가 못 먹고 침을 이렇게 주면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7년을 그렇게 연기를 해. 7년을. 와, 지독한 사람이지. 삼국지도 보니까 아이고 사마이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고 사는 참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여름에 책 있잖아요. 책을 곰팡이가 이제 쓰고 하니까 햇빛에 이렇게 이제 마당에다 널어놨어.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책이 둥둥 떠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연기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마당에 뛰어나가서 책을 주웠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녀가 봤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또 누가 보느냐? 사마이의 부인이 그것을 보고 있는 하녀를 또 봐. 그래가지고 하녀가 이렇게 그 집에 간다고 이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사마이 부인이 따라 나가. 그리고 한참 있다 들어와.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좀 일 좀 보고 왔다고 이래. 그 다음 달부터서 하녀가 안 나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도
그게 그 처사들 출세시키려면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 죽이지는 마세요. 그래서 야, 얼마나 책을 사랑하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야, 그게 나도 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그렇게 참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다. 사마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조에게 발탁이 됐었는데 사마이가 정권을 잡고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현악 이제 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식인들이 세 갈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연으로 가서 안 나오는 사람. 둘째는 중간에 걸친 사람. 세 번째는 가서 협력하는 사람. 지식인들이 그렇잖아요. 부르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마이 정권 밑에 조조나 그 정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야. 내 몸은 조정에 있지만 내 마음은 자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 속에 있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이러냐면 이때가 또 누가 가장 있을 때냐면 도연명 있잖아요. 도연명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 사람이 41살 때 모든 간직을 놓고 은퇴를 했어. 이제 그리고 사는 건데 거기 그 호밀밭에 파수꾼 쓴 그 사람도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딱 그 한 곳만 유명했거든.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하고 아무 사람들도 오지 않는 깊은 어디 촌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살고 그러더구만.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게요. 그래요. 그래서 도연명 같은 경우는 도연명이 한때는 좋아서 그 시도 외우고 그랬지. 그 사시 있거든. 춘수만사택 하운 닭이봉 추월양명이 동룡 수고성이다. 봄에는 사방으로 물이 가득하고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이렇게 안개가 산을 봉우리도 이렇게 기이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저 밝은 달이요. 겨울에는 저 산 위에 푸른 소나무가 이렇게 의연하게 있구나. 이런 도연명의 사시도 있고 하는데 가지고 이 사람은 길을 그렇게 마차를 타고 막 정처 없이 이렇게 끝까지 간대. 가다 보면. 그럼 어느 막다른 길이나 갈림길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목 놓아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랬다네? 그건 모르지.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만히 집 앞에 술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밭에 말하자면 술 담글 수수나 이런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익어가면 그걸 그렇게 행복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귀거래사를 쓰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 어려운 얘기를 내가 생각하면 신통한 게 누구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이렇게 알든 모르든 그래 한 사람도 안 졸고 이렇게 듣대. 그래서 내가 좀 졸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짜증이 좀 났어 이제. 그래서 도연명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 되면 다 놓고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로빈슨 크루소 있잖아요. 18세기 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서양 사람들이 열병을 앓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시골이나 전원에 별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영국 같은데. 캠프 이런 이야기. 다 그 소설 하나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에 집을 짓고 사는 이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연 속에 묻히고 싶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게 내 고향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 거기 한강 노벨상에서 거기가 잘 인터뷰를 안 하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는 이제
한승원 선생이 이제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 장흥에 말하자면 그 회진포구 쪽에 이청준 작가하고 한승원 선생 이 두 분이 그쪽 사람이에요, 둘 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하고, 그래서 한때 이렇게 막 그 이청준 씨나 이런 책들을 막 다 봤어.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래서 내가 회진포구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청준 작가 그게 그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눈길이라는 게 있어. 눈길. 이제 그 얘기가 그래. 이가 고등학교 때 K시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하루는 엄마가 막 꼭 좀 다녀가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자기 집이 팔린다 어쩐다 막 이런 소리를 이제 좀 들었어.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너를 한번 좀 보자 이렇게 갔거든. 예. 근데 이제 그 집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집과 가제 도구매 이런 것을 다 이제 팔고 누가 빚 있는 사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집도 넘겨주고 자기는 친척 집에 이제 어디서 좀 의거하기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자기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마지막 밥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오락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재도구나 눈 익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일부러 못 가져가게 좀 하루만 더 놔둬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살림도가 많이 빠져나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그날 저녁 밥을 해주고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이제 그 시골이었던지 눈이 엄청나게 왔어. 아주 언덕길을 넘어서 하고 자기를 이제 버스를 태워서 하고 자기가 이제 가는 것을 어머니가 한참 끝까지 보거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산 넘어서 오는데 그 마을이 이제 저 위에서 이제 마을 이렇게 집들을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일찍에 보면은 그 눈에 이렇게 새벽 햇살에 그 눈이 이렇게 그 반사되면 그것은 또 한낮에 눈에 비치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뭐 집도절도 없이 어디 가야 되는 그런 것도 그냥 있고 그 눈빛이 그냥 반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한참 그것에 보면서 상념에 젖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참 그런 게 기억나고 이러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는 것 말하자면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현악의 이 시기 때 이야기가 자연을 꿈꾸고, 그죠? 우리 어디론가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향수처럼 이제 이런 것을 자극하는 게 바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특히 위진 이때.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이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사이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북조 시대가 지내고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유식이랄지 이런 그 어려운 것들이 전부 이때까지 해서 중국에 다 번역이 되고 이제 나오고 하는 이렇게 시기가 맞물린다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에 가고. 우리나라 불교로 치면 그 조계종에 이렇게 종조를 도이국사로 치거든요. 이 도이국사가 중국에 유학을 가서 도겐선사도 중국 유학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본이 모든 것을 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얻은 걸로 거쳐간 걸로 생각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잖아. 이 사람들은 중국으로 바로 갔어. 도겐선사도 조선을 거치지 않았어, 고려를.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바로 간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조, 미륵사유, 방가상에 일본에 거기 국보 1호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는 한국 적송이래요, 나무는. 근데 그 조각은 어디서 했냐? 물론 백제 사람이 했건 누가 했건 간에
그 조각을 하고 만든 것은 일본에서 했다는 거야.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그럼 메이드 인 재팬이야. 그렇게 우리가 너무 그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도의국사가 중국에 유학 가서 거기 그 유학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구산선문 얘기 들어봤죠? 통일신라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산선문이 이스님 이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스님은 구산선문 중에서도 사굴산파의 사람인 거예요,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스님이 1157년도에 태어나셔서 1210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진각해심이 1178년에서 1234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면 그 조계종에 이렇게 그 종조나 이런 이 법맥을 놓고 그 전에는 그냥 그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 논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누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을 어록이라고 그래요. 어록. 근데 그렇게 어록이나 법문처럼 그렇게 단발로 하는 것이 있고, 논 있잖아요, 논. 논은 논문과 같아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 공부를 가지고 어떤 그 자기 그 견처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이론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것을 논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요, 진짜 그 책을 쓰려면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그래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시집이다, 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쳐. 그래서 하려면은 논문이 있어야 된다, 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근데 유일하게 보조 스님이 한국 스님들 옛날 스님 중에서 논을 쓴 거예요, 논을. 여러 가지 그 저술도 수심결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굉장히 탁월한 분인 거죠. 그래서 보조 스님이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또 해심 스님 때 선문염송 있잖아요. 선문염송을 이렇게 이제 했거든. 이렇게 하고. 근데 선문염송은 스님이 쓴 게 아니고,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채집한 거예요. 그 화두나 스님들 선문답 있잖아요. 공안이라고. 이걸 다 채집한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선문염송만큼 그렇게 그 방대하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없어. 근데 진각 개신국사가 출가한 날 보조 스님이 무슨 꿈을 꿨다 그랬어요? 설두중현선자가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설두중현선자가 벽암록에 전시는 송고백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렇게 금생의 일 가지고는 늦고 전생부터서 해야 돼. 전생부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의 스님들이 중국에 직접 가서 인가를 받아오는 이제 이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해. 그게 누구냐면 이제 서곡천공인이 나옹 스님도 있고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아와. 근데 서곡천공이 뭐냐면 임재종 계열이거든. 그 태고 보우 스님이 여기서 인가를 받아와요. 인가를 받아. 그래서 법을 받았다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도 그렇고 사람들은 임재종 이 선의 법맥으로 했을 때는 중국으로부터 쭉 인가를 하고 내려온 태고 보우 스님이 정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보조 스님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국 보조 스님은 중국은 안 갔지만 한국 불교사에 보조 스님만큼 이렇게 역격하고 지금까지 수심결과 뭐 보조 스님의 어록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불교사에 보조 스님이 없으면은 불교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뭐 중국에 가서 했다는 이것만 가지고 종교를 할 수 있는 해가지고 막 그 종단 이제 그런 그 법통 논쟁할 때는 시끄러워요.
막 그렇게 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죠. 오로지 이제 송광사에서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사상연구원을 이제 저희 이제 은사 스님이 그걸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나왔다가는 이건 보조 스님이 치고 한국 불교도 이상해지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사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보조 스님도 무자화도 이렇게 하고 있듯이 또 16국사 중에 제 10세 만왕 스님이 있어요. 만왕. 이 스님 때도 그렇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무자화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 그러면은 선문에 거기 그 공안집인 그 뭡니까 벽암록은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요.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선 중심으로 딱 아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용록은 뭐냐면은 그래도 부처님 세존 당시 때 뭐 해서 부처님부터서 이렇게 뭐 여마미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몇 개를 있으니까 선이라고 하지만 원류를 부처님부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용록은 그렇게 했고 벽암록은 달마스님부터서 선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무슨 또 공안집이 하나가 나오냐면 무문관이라는 게 나와. 무문관. 그 한참 시기가 떨어져서. 무문관은 제1칙이 뭐냐? 조주 무자야. 조주 무자. 내가 이 그 선의 끝이 장렬한 나는 그 채우고 그 끝이 무자 절정이 무자하더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문관에 내려와서는 바로 조주 무자가 제일 일칙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른 화두도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일일이 오로지 조주 무자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모든 이야기의 끝을 나는 조주 무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조주 무자를 다시 거슬러서 이제 보조 스님부터서 중국어로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그 선종사 책을 역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죠? 내가 한 20년 전에 그 뭐 좀 본다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은 나중에 교과서 같은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뭐지? 뭐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논문을 내서 이게 그 교과서 나오니까 딱 보더니 이건 아니래. 그러니까 나도 내가 궁금했어. 내가 어떤 책을 쓰게 해야 될까? 막 궁금했거든. 근데 이제 이거 써놓고 나니까는 바로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뭐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또 깨어지고 그러려면 아이고 뭐 봉투가 저 노보살님이 마지막으로 준 건데 봉투가 떨어졌어. 다 봐서 큰일 났네.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무슨 법문이나 이렇게 강의고 이렇게 뭐 들어도 지금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할지언정 이제부터는 누가 얘기하면 그 지점에 그 얘기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훨씬 귀가 편안할 거예요. 아셨죠? 귀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귀는 본래 열린 건데, 그죠? 99쪽 보세요. 99쪽. 그래도 어찌됐건 위진 현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전개다. 불교의 한반도 전래 및 변천사. 그랬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중간. 첫 전래는 고구려 소수리망 때다.
전래 초기는 종교의식과 불경 및 논서의 보급, 6세기에 불교가 주도적 사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용 시기는 현덕왕 때 도의와 홍척이 당에 유학하여 서당 지장의 법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한참 당나라 때죠. 이때 그렇게 받아와서 구산선문이 형성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 9군데가 뭐냐면 도의국사는 장흥보림사 있죠. 홍척은 남원 실상사, 예절국사는 곡성 태안사, 무염은 보령 성주사, 범일은 강릉 굴산사, 도우는 화순쌍봉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광사가 말하자면 구산 선문 중에 두 산문이 말하자면 송광사 지금 말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깝게는 저기 그 곡성 태안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런 역사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좀 반성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창원 복림사 또 해주 강조사 그랬죠. 그다음에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태조 왕건이 이제 후뇨 10조에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광종 때 그 과거제 그거 이제 중국에서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봐서 사람을 이제 등용하는 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과거 시험을 봐서 등용한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또 일본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옛날부터 시험을 봐서 사람을 등용. 전에는 다 가문이 쭉 내려오면서 그냥 그 가문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신 집권기 보조국사 진우리 정예결사 운동을 전명했다. 제가 그 도겐선사 그 영화를 이렇게 내가 보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자체로도 그 일본의 이제 불교와 또 선의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의 분위기를 알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도 보조스님 영화를 충분히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조스님이 출가를 하고 이따가 정예결사 운동을 하고 3번에 걸쳐서 깨달음을 얻고 송광사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결사를 하잖아요. 수선 결사를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사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그 대중에 이렇게 그 청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의 청규. 그게 뭐예요? 그게 개초심학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종에서는 그 수행, 그 윤리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좀 약해. 그러니까 그런 개초심학 입문이 몇 장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게 선종에서 생활하는 그 법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만 해도 그런 청규라 그래서 백장청규도 있고 그런 것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그거 하나예요. 보조스님 그거 하나예요. 그 얼마나 사실 소중해요. 소중하고. 그게 짧지만은 대단히 의미가 깊고 소중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도 지금 절에 오면은 절에서 이 사원 내에서 하는 모든 규칙을 다 따라서 하잖아요. 공양 종쳐야 공양간에 들어가지 막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반은 그런 사람인가?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다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그 규칙에 대한 거니까. 보조스님이 봐요. 그런 것까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스님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고 대중은 모여서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쓰지. 그래서요 그 논문을 보면은요 의외로 거기 교육학 그 논문 쓰는 사람들이 보조스님 개초심학 입문 이것 가지고 논문들을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엊그제도 그 선방에 안 스님이 와서 이제 거기 그 산철 공부 다 끝났다고 해서 한 2시간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선종사의 책도 주고 이렇게 뭐 했는데, 이 선종사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면, 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선방 수자 스님들을, 선방 스님들을 내게 바치는 책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20살부터서 출가해서 선방부터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뭐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책 한 권 정도만, 해제 때 한 열흘이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보면 내가 하는 공부가 어떤 건지를, 그래도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방 스님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작 그 선방에 있는 사람은 선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 예.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만 짓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장사가 팔잖아요. 선도 그래요. 선도 선방에 있는 사람,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이 선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어. 내 생활이고 내 모든 것인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지, 정작 당사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말이죠, 말도 조금 뭐 할 때 시끄럽게 하지, 진짜로 깊은 자기 마음의 것은 어때요?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갈 때 겉은 찰랑찰랑하니 평화롭게 가는 거지만, 물의 가장 깊은 곳은 어때요? 땅을 쓸며 가요. 땅을 쓸며 간다고요. 물도 생채기가 나면서 간다고요. 가장 깊은데. 근데 그 깊은 속에 그 마음의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어떻게 다 해? 그냥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 햇빛 좋은 날, 그 양지 바른 데 앉았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햇빛 좋은 날 양지 바른 데 앉아서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선방에 다닐 때는 살았어.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니까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종사 이 책은 평생 선방에서 뭐 입도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고요한 종안이 선성들 있잖아요. 이 스님들은 책 볼 시간이 없잖아요. 책을 볼 수가 없어. 책을 싸놔야 보잖아요. 그러면 책 놓을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생활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 쓰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출가해서 선방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초심을 지금까지 선방에 있으면서 느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스님 선방과 이 스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래도 책을 기록 하나 이렇게 써냈다는 게 뭐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니에요. 대단하진 않고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계산문의 개창. 보조스님이 청원 창평사에서 육조단경을 보다가 한번 깨치고, 그 다음에 화엄경을 보시면서 성교일치, 성과 교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그죠? 이게 선종의 딜레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사실 참선할 때는 다 방해가 되거든. 뭐 다 방해가 돼. 다 방해가 돼. 근데 책 보면서 앉아있으면 이게 사실은 안 되거든. 말이 그렇지. 그것도 책을 보는 사람은 책 보기도 바쁜데 또 앉아있고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두 개, 이게 너무나 성격이 다른 것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 어찌됐건 불교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맞는 길을 내가 정해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뭐, 보면은 행복한 법, 먼 법, 유튜브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믿지 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없다고요. 남 따라가지 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길, 내 길을 봐요, 내 길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대 때. 언제 내가 자극을 받았냐면,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법정 스님이 강의를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데 성가구감을 하셨어요. 근데 닷새인가 이렇게 하다가 마셨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 거기 있냐면, 임금이 용상에 오르니 노인이 촐로가 농부가 태평가를 부른다,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디나 다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내가 그때 모를 때지만, 법정 스님은 또 현대적인 감각도 있고 책도 쓰신 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할까 내가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법정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용상에 오르니까 누구나 다 나라의 모든 것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 스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오르고 농부는 농부대로 다른 기쁨이지 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요. 법정 스님 기질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때 이건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것은 내가 열어갈 세계고 이 문제지, 지금 누구를 하는 것을 따라가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수행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바다가 넓지요? 네. 바다가 넓잖아요. 제일 넓잖아요, 세상에서. 네. 바다가 넓을 수 있는 이유는 잠깐.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게 뭐예요? 이제 맞아. 바다가 가장 깊잖아요. 바다가 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다가 깊을 수 있는 이유는 넓으니까 깊은 거예요. 그렇죠? 넓으니까 깊은 거예요. 나는 그때 딱 내 수행이랄까,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때 원칙을 내가 딱 정했어. 나는 넓게 간다, 이렇게. 그 한움을 파듯이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넓게 간다. 그러면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이 모든 것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이 강의를 하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포교당 주재할 때 40대에 온전히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법문하면 그렇게 자유롭게는 못해. 왜냐하면 무슨 얘기하면 우리 주의 스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마음껏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때요? 별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허용되고 이해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유롭고 법문을 하면서도 별로 걸릴 거 없잖아요. 근데 4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껏 되지는 않더라니까요. 신도들이 보고 젊으니까 저런 말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이 그렇게 하고 정예결사문을 하고 지리산 상무주엠에서 대어록을 보다가 이제 깨쳤다. 그 다음에 송광사에 와서 수선결사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송광사에 딱 10년 계셨던 거예요. 10년. 아셨죠? 그 다음에 조계산문에 이제 그게 무자도 이랬는데 내가 그게 수선사인 거 그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수선사의 선사상적 이념은 가나선주의, 방법은 근기수용,
이론적 배경은 성교일치의 지성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나선 수용은 중국 선종 편천사에서 중요한 이치를 점하는 대종고 가나선법의 인입이다. 예, 논문 그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정리를 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위에 그 목판에 그 그림 있죠. 이게 이제 그 보조 스님이 정예결사문을 선포할 때 이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겐사서 선 그 영화를 보고 야, 우리 보조 스님도 저런 영화를 우리가 역량이 되면 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마음이 그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젠 그 영화를 더더욱 내가 못 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보조 스님이 보면 문장을 되게 잘 쓰는 거예요. 글은 있잖아요. 글은 시작 단계에서 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해서 독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책을 끌어들일 사람을 안 본다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첫 시작이 이제 그 중요한데 보조 스님 그래요. 정예결사문도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땅에서부터 일어나라 하잖아요. 보면 아주 그 문학적인 이런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보조 스님 목욕해야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 때는 목화가 아직 들어오기 전일 거지.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 할지 뭐 하거나도 지금처럼 타올로 씻을 물기를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조 스님은 박물관에 가보세요. 이게 조금 두껍거든? 이 위에 가만히 서서 물기를 말리셨다는 거라. 이게 얼마나 찬찬하죠. 그 보조 스님은 우보호시 하셨다. 그러니까 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봤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호랑이가 올 때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는 몸체 돌린다네. 근데 사마이 있잖아요. 사마이는 머리만 돌아간대, 머리만. 그래서 실제 조조가 한번 가다가 사마이를 불러보거든. 근데 진짜 고개만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승냥이와 같은 사람이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 자손들한테 당부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보조 스님 신발이 이거 보니까 길이가 이게 그게 57인가 이러고 폭이 40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발을 한번 재보니까 내 폭이 50몇이든가 해서 좀 막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목조 삼존불감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조 스님이 매일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예불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보전 있잖아요. 그때 전에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원에 처음 했을 때 박물관 소임을 봤어. 그럼 누가 오면 큰 금고 속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누가 보거나 한다면은 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8시인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경비처사가 오더니 박물관에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인데 거기 황산덕 그분이 이제 법무장관 할 때,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배령을 내려서 했는데 그 옛날인데도 6시간 만인가? 얼마 만에 인천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그 중개상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팔아달라고 이제 하면서 여기서 그 사람이 그걸
내일 이렇게 내가 가격을 정해줄 때 해서 신고해가지고 이게 찾은 거예요. 그 옛날인데도 여기서 인천까지. 그리고 전에 일제시대 때인가 또 누가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막 했는데 밤새 갔대. 밤새 이것을 이제 거기 도망가서. 근데 이렇게 날이 밝아서 보는데 여전히 송광사 주위를 빙빙 돌고 있더라고. 이랬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막 그냥 막 뛰어가서 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금고를 여는데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게 금고가 이게 키가 들어가지가 않아 떨려서 막 그래가지고는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부처님이 딱 여기 불감이 딱 계셔.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저녁 9시인데도 막 그냥 굿모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게 그래 반갑더라니까 막. 그 다음에 선문염송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각 개신국사가 이제 선문염송을 하는데 진각 우리나라에는 별로 기록이 없고, 근데 그 중국의 사신들이 그 고려에 오면 문물들을 기록해놔요. 기록한 게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송광성 그리고 왔었는데 진각 스님이 그때 진각 국사가 왕사였거든. 근데 가죽 신발에다가 조그만 방울 있잖아요. 왕사는 그 가죽 신발에다 방울을 달고 다니더래.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 그래.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거 봐보세요. 그 선문염송하고 이제 수원사 연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불교 이제 동대에서도 선학가에서 논문을 쓰면 대부분 다 어느 무슨 한 스님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송광사 800년 산문의 역사를 가지고 쓰고 싶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는 쓰는 논문은 이제 없죠. 그래서 초월성보다 내재성이 어렵다고 밖으로 자라기보다 안으로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거든. 근데 나는 송광사의 이야기를 뭐든지 쓰고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그래서 수선사 연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논문은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썼었고, 선문염송 이것은 뭐냐면 내가 30대 때 애독서가 그 여시 추천 때 했잖아요. 40대 때는 포교당 주지하고 이러면서 신도들 법문하고 해야 되니까 항상 이 선문염송 그 앞에 뒤에 그 동국역경문에서 나온 10권까지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항상 그거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얼마나 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묵힐 것이 아니고 그 벽암록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서 100개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책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내가 한 60이나 이제 넘어서 어디 법문 다니거나 이럴 때 그때마다 막 일일이 뭘 찾아서 하기보다는 이걸 하나의 이제 텍스트로 해서 법문을 다니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50대 때 그게 40대 그 주지하면서 법문하고 할 때 하면서 했던 이것을 이제 모아서 그 책을 이렇게 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일찍 붙어서 그 노년에 법문 노트로 쓰려고 내가 이 선문염송 강서를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선문염송 같은 이 귀한 것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활용하도록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걸 썼었어요. 썼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그 까르마에 대한 그걸
조금 내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예.